10월 28일도 이런 분위기가 될까? 그 10월 28일하고 비슷하잖아요. 내일 모의고사인데. 내일 모의고사인데 긴장이 안 됩니까? 그 심한 사람은 그 모의고사 실 때도 전날 잠을 전혀 못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다. 원래 그 시험이 좀 임박해 갈수록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좀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예민해지고 이렇습니다. 세 가지. 근데 특별한 인간도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잠도 쿨쿨 잘 자고, 남의 김밥까지 뺏어 먹는 사람도 있고, 부근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은 시험을 포기했거나 외계인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응시를 하시려고 하시면 그 3대 현상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밥맛도 없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예민해지시기 때문에 그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몸 관리를 잘 안 하고 계속 하면은 계속 압박감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좀 한약 같은 거, 좀 보약 같은 거 먹으면 좋은데, 만약에 보약 먹을래 이러면 남편한테 맞아 죽습니까? 요즘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운전면허 시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시험 본다고 학원까지 가냐 하면서 뭐 보약 이야기 하면 맞아 죽고 이래서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시험도 만만하지 않다, 어렵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약도 만약에 드시려 하면은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100일 전에. 근데 꼭 보면은 보약을 먹기는 먹는데 시험 일주일 전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 먹으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체력이 폭발합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이에나 돼가지고 시험은 떨어졌고 하이에나 돼가지고 체력이 남아가지고 뭐 할까 싶어서 막 돌아다녀. 그래서 실력도 10월 29일 날, 체력도 10월 29일 날 폭발이 되도록 잘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약이나 이런 걸 먹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먹어 놓는 게 좋다. 가을이 오기 전에, 찬바람이 오기 전에 먹어 놓는 게 좋고, 영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십청에 가면 됩니다. 십청에 총명탕 끝내줍니다. 총명탕. 여기 원장님 말씀으로는 뭐 총명탕 먹어가지고 떨어진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벌써 선전하고 있던데, 총명탕도 있다. 총명탕. 그리고 내일 모의고사는 지금 아까 어제 그 민법 힌트를 좀 드렸는데, 뭐 힌트를 드려도 뭐 별 효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5개 지문 중에 장문으로 섞어 놓으면은 그게 명확하게 잘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될까봐, 공부가 제법 되신 분들은 눈치가 빠르고 이러면은 잡아낼 수 있어요. 어제 제가 28개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뭐를 들었는지 하기도 모르겠죠. 뭐를 들었는지, 뭐를 들었는지.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어쨌든 그 시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문이 좀 길어요. 지문이 좀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긴 대신에 문제는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해설지를 보고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문제가 좋으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항상 시험지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칠 때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 첫째는 굉장히 진지하게 참여할 것, 진지하게. 두 번째는 자기의 단점을 명확하게 찾아낼 것. 세 번째는 치고 난 뒤에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그 40문제를 다시 공부할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가지. 그걸 만약에 모의고사 칠 때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 시험은. 자, 계산해 볼까요? 모의고사 내가 6번 쳤어. 민법을 6번 쳤어. 몇 문제입니까? 4, 6, 24. 240문제. 지문이 몇 개입니까? 240 곱하기 5. 모르겠다. 1000개는 넘네. 맞죠? 지문이 1000개가 넘으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의고사 6번 친 거 그것만 확실하게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도 시험은 된단 말이야. 뭐든지. 그 자꾸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항상 민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잡다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좋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라. 정확하게 천천히. 그 좋은 문제의 대명사가 기출 문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하여튼 훈련이다 아직까지 생각하시고 내일은 진작에 응시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치고 난 뒤에 일단 자기 단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보고 다시 공부를 하시고 해설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저한테 가져오시고 부담 없이. 그래서 오실 때는 입만 가지고 오지 말고 항상 시험지 자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29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제한. 자, 그 옆에다가 임의 규정 써놨죠. 자, 우리가 임대차의 규정은 전부 강행 규정입니다. 계약이지만은 강행 규정이다. 임대차. 물권은 강행 규정, 채권은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인데 임대차만큼은 뭐다?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 임대차 중에서 임의 규정인 게 대표적인 게 629조하고 626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626조하고 몇 조요? 629조. 자,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 규정하고 임차권의 양도 전대 제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은 항상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자,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돼 있는데 그래도 동의 없이 양도 임대를 해버렸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좀 전에 배웠단 말이에요. 칠판으로. 아시겠죠? 이걸 뭐라 했다? 동의 없는 양도, 동의 없는 전대. 이랬습니다. 자, 2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줍니다. 해지권을 준다. 기억하시고. 자, 630조 전대의 효과. 이제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했다. 적법 전대, 동의 전대. 한때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아까 들어보셨죠? 자, 이걸 무슨 제도로 했다? 임대인의 차임 확보 제도. 임대인의 차임 확보 제도.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그런데 이 조문을 우리 판례는 축소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조문에는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차임 지급은 뭐다?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전의 지급 이렇게 축소 해석한다. 판례는. 자, 뭐라고요?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지급한 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역으로 해석하면은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지급한 걸 가지고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은 필요 없고 뒤로 넘겨보시고 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했다. 동의 있는 전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차가 종료해서 임차권이 소멸하면은 전차권의 권리도 소멸하죠. 그게 맞는데 임차권의 소멸 사유가 합의로 계약을 종료해서 소멸시킨 때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 또는 하나 더 있었죠. 임차권의 포기.
자,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때 같은 말입니다. 합의로 종료, 합의로 해지한 때 또는 임차권의 포기가 있을 때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뭐랬다? 전차인 보호제도. 전차인 보호제도. 자, 633조 차임의 지급 시기. 자, 차임은 동산, 건물,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자, 차임은 사전에 지급한다, 사후에 지급한다. 사후, 후급이 원칙입니다. 후급. 그래서 차임은 동산이나 건물이나 대지 이거는 매월 말, 기타 토지는 매년 말 이렇게 됩니다. 자, 635조부터 637조까지 묶으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의 종료 사유입니다. 임대차의 종료. 임대차의 종료 엔드. 종료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는 해지 통고가 있다. 해지 통고. 하나는 즉시 해지. 요거는 그야말로 즉시 종료가 됩니다. 즉시 종료. 근데 요거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통고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통고. 요 기억만 붙이면 통고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해야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곡. 우리 보통 그 통곡할 때는 뭐랍니까? 아이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나는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누가 죽었을 때 통곡할 때 아이고 하잖아요. 나는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간다. 영어는 우리말은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 종료 후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사유가 뭐냐? 사유. 자, 해지 통고 사유는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기간을 안 정했다. 하나는 해지권을 보류했다. 하나는 임차인이 뭐 했다? 파산했다. 그 세 가지단 말이에요. 그럼 적시해지 사유는 뭐냐? 천지다.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을 적시해지랍니다. 적시해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임차인의 파산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파산. 그러면 임차인이 파산됐을 때 누가 해지 통과하느냐? 임차인은 안 되겠죠. 파산됐기 때문에 해지 통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가 합니까?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한다. 이 말은 파산관제인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자, 임차인이 파산으로 해지 통과할 때는 손해, 배상, 청구가 금지됩니다. 자, 다른 사유로 해지 통과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임차인의 파산으로 해지 통과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 전세권자의 파산은 자, 임대차에서는 해지 통고를 하는데 전세권에서는 소멸 통고를 합니다. 소멸 통고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파산은 소멸 통고 사유가 아니다. 임차인의 파산만 임대차 해지 통고 사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35조 읽어보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1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언제든지. 2항에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해지의 효력. 즉시 생깁니까?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까?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자, 1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말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5일, 6월, 1월, 5일 이렇습니다. 자, 636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이걸 해지권 보류, 해지권 유보 이렇게 합니다. 그때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 사유는 두 가지네요. 635조 기간 약정이 없다. 636조 해지권을 보류한 때. 자, 두 가지 해지 통고 사유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637조 1항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계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파산 관계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양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635조하고 636조의 사유로 해지 통고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637조의 사유로 해지 통고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적입니다.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자, 638조. 자, 1항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 해지의 통고, 적법 해지.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이 임대인, 이 사람이 임대인입니다. 요 우리 판례집에 보면은 임대차 부분에 맨 마지막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하면서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임차인. 요즘 판례집 좀 읽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죠. 시간이. 그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하면서 뭐 굴굴 자고 잘 먹고 나서 3시간이나 떠들고 막 시간이 없어.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부할 시간이. 먹을 시간이 있고 떠들 시간이 있고 막 이러는데 잡담할 시간이 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하여튼간에 판례집은 여러분이 10번 정도 정독했다. 그 판례 문제는 다 맞춥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판례집 있잖아요. 지금 따로 뭐 엉뚱한 그 교재에 있는 판례 볼 필요 없고 거기 판례집에 있는 것만 자꾸 봐란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봐. 10번 정도 보고 들어갔다면은 눈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딱 들어가면은 그 표현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판례는 두 종류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판례 내용 자체가 기술이 되는 경우가 있고 판례를 이용해서 가벌병 사례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판례를 통해서 사례 문제를 만들면 조금 어렵고 판례 자체를 기술하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읽었다 치면 작년에 예를 들어 줄까요? 공부 잘한 사람 중에 하나는 판례집을 20번 읽은 사람이 있다. 20번. 계속 끊임없이 봐가지고. 끊임없이. 물론 민법 점수를 87.5 받은 사람. 20번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는 뭐 한나절만 하니까 한 번씩 읽다 하더라고. 계속 이렇게. 그 숙달이 되면 뭐든지 빠르거든요. 처음에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정독을 하다가 자꾸 읽다 보면 눈에 익어요. 눈에 익으면은 읽으면서 내가 결론을 아는 거는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읽을 필요 없잖아요. 딱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거는 안다 그러면 제끼고 내가 애매하다 싶은 건 자꾸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나절만 하면은 오전만 하면 한 번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민법도 70점은 무조건 넘긴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민법은 딱 두세 가지. 자, 오늘은 조문 특강 딱 한 번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요것을 그대로 한번 읽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왜? 어차피 좀 있으면 까먹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까먹어도 한 번 들어놓고 까먹은 거하고 아예 듣지도 않고 까먹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듣지 않고 까먹은 거는 영원히 까먹은 거고, 듣고 까먹은 거는 일시적으로 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읽어보면은 잘 읽힙니다. 그때 신속하게 한두 번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첫째, 조문. 두 번째, 판례집은 지금부터 틈틈이 틈나는 대로 자꾸 읽어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자꾸 읽어서 눈에 익어야 돼요. 읽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시간 나면은 기출문제를 다 풀어가 아니에요. 틈틈이 몇 개씩 풀어봐라 말이에요. 틈틈이 심심하다, 오늘은 개론하니까 짜증이 확 난다, 외우는 게 많아가지고 안 외워진다, 그때 기출문제 꺼내가지고 몇 문제 풀고 체크만 딱 해놓고, 또 공부 보다가 뒤집어졌다 그러면은 또다시 뭐요? 틈나는 대로 기출문제 몇 개 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한 과목을 잡고 3, 4일을 공부한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그렇게 해도 돼. 1월달에는 한 과목 잡고 일주일 동안 퍼부어도 괜찮아. 근데 시험에 임박할수록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과목에 일주일에 투자하면 나머지 과목을 일주일 동안 못 봤다 이 말 아닙니까? 그 감각이 확 떨어져 버려요. 지금은 하루마다 달리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차는 매일 봐야 돼. 매일. 뭐를 보든지 간에 민법학계로는 매일 봐야 돼. 매일 보라는 말은 매일 엄청난 양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한 시간이라도 매일 봐란 말이에요. 매일. 그래 익숙해집니다. 자꾸. 그래서 민법에서는 매일 보기에 제일 좋은 게 판례집입니다. 판례집이 제일 1순위단 말이에요. 매일 틈틈이 계속 읽어라. 총 10번 정도 정독이 됐다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출문제는 틈틈이 시간 날 때 그때 몇 문제씩 읽으란 말이에요. 읽을 때 항상 기출문제 본 것은 표시를 해놔라. 표시 제발하고. 표시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들어오면 본 긴지 안 본 긴지 모릅니다. 표시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5문제를 풀어봤다 그러면 5문제 그거를 딱 체크해놨고 매월 며칠 딱 써놔란 말이야. 매월 며칠 날 본 문제다 이걸 딱 써놔야 나중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표시를 잘해야 돼요. 표시. 잘하시고. 어쨌든 민법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조문, 판례, 기출 3대 핵심 요소. 조문, 판례, 기출. 조문으로 시작해서 판례로 확대돼서 기출문제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삼각구도를 잘 형성하고. 선생님 아직도 나는 기초가 좀 부족해서 좀 기초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쟁점 특강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쟁점 특강은 제가 114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114개를 선점을 해가지고 딱 정해가지고 그걸 가장 쉽게 지금 강의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기초를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쟁점 특강 그거를 보시고, 나는 판례집이 굉장히 빨리 봐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러면 판례 특강을 들어야 되고, 기출문제 보는데 막히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기출 특강 들으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다 돼 있잖아요. 동영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기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1차는 100%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차조차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디 될까? 1차조차 떨어졌다 그러면은 마트로 간다, 소주 한 병 산다, 오징어 하나 산다, 휴대폰 끈다, 밤에 강가로 간다, 그 앉아서 외롭게 술을 마시고 있다.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1년간 열심히 했는데 1차조차도 이래 됩니다. 그래서 1차라도 된 거하고 떨어진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에 1차조차도 안 됐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아니 그 1차조차 떨어지려고 학원까지 갔나면서 오만 소리 다 해. 근데 1차라도 됐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니 이제 공부를 제법 하는갑네. 내년에 끝나겠네. 이래 됩니다. 집에 가서도 편해. 1차가 되면은 1차도 되면은 그래도 집에서 이제 앞으로 후원을 해주려고 한다. 1차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시 한다 그러면 확 이럽니다. 다시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요. 어떤 우리 학생 중에 그 나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58세인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셨는데 1차가 안 됐어. 집에는 굉장히 기대컨대 1차가 안 됐어. 근데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찾아오셔가지고 뭐라냐. 원장님 1차가 안 됐는데 됐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 됐다고 이야기해라. 자기 아는 사람들 또는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너무 미안하니까 됐다고 이야기해 주라 하더라고. 대신에 내년에 동차를 끝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무슨 뜻인지. 철저하게 할 테니까 대신에 약속해라. 내년에 끝내야 된다 하니까 끝낼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때 된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응? 그죠? 그래서 1차가 안 됐는데 1차 된 것으로 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끝내버렸단 말이야.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일 잘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저거 내고 명륜동 저기서 하고 계신데 사무실도 지금 2개를 내고 하는데 좀 있으면 하나 더 낼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 돼갖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이분은 시험도 빨리 되겠지만은 일을 해도 굉장히 잘 되겠다. 우리가 학생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공부가 잘 안 되지만은 업은 굉장히 잘 되겠다. 공부도 잘하고 업도 잘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또 공부하는 거하고 업하고 좀 다르거든. 업하고. 그래서 여기 계실 때 공부만 나는 계속 해가지고 평균 90점으로 받아야지 이래 하지 말고 그래 되면 나중에 일을 못해. 그 적정하게 학생들하고 잘 사귀고 인간관계를 잘 해놓고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혼자서는 문 닫아야 됩니다. 요즘 밖에 나와 보세요. 전부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 합니다. 학원별로 우리 학원별로 뭉칩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은 열을 뭐라 합니까? 장원 법무대학원이다 이래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모교라 생각합니다. 모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다른 학원이 지금 몇 년 전에 소멸한 학원이 있거든요. 그 학원의 졸업생 회장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모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모교를 좀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왔더라니까. 왜? 모교가 없으면 90점이 없으면 이 단합이 잘 안 돼요. 밖에 나와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밖에 나가면은 요즘은 학원별로 조직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 출신들하고는 그래도 안 해요. 아예 정보도 공유 안 하고 우리끼리만 한다. 우리끼리. 그리고 학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동안에 혼자만 탁 숨어서 공부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일을 못해 나중에.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사무실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금은 어떻게 융통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계실 때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도 좀 잘 사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임차인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전대차를 했습니다. 병한테 전대차. 자 요거 중요한 판례니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전차인이 되었습니다. 전차인 이렇게. 자, 요 임대차가 잘 보세요. 해지 통고됐습니다. 해지 통고가 돼 가지고 엔드 이래 됐습니다. 해지 통고. 그러면 해지 통고가 되면은 임차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전차권이 소멸하죠. 이래 됩니다. 그죠? 소멸됩니다. 그럼 소멸되면 이 사람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해지 통고의 당사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이죠. 그러니까 을은 지금 어떤 사유로 해지 통고돼서 끝난다. 이걸 을은 알고 있어. 정은 알고 있다. 천지도 모르고 있다. 천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해서 임차권이 소멸해서 전차권도 소멸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아웃 일이 된다면 이 사람은 오도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를 하면은 그 사실을 뭐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제 알려. 해지 통고했으니까 나갈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해지 통고로서 전차인에게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물이 적법하게, 그 적법도 중요합니다. 불법 전대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전대됐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가 뭐야? 해지 통고 사유. 해지 통고 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하면은 해지 통고, 여기서 해지란 말은 해지 통고입니다. 해지 통고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판례가 뭐냐? 자, 해지 통고로서 끝냈을 때는 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 통고로서 끝냈을 때 알려주라, 알려주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해지 통고가 아니고 즉시 해지가 됐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이게 판례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판례. 우리 조문에는 해지 통고했을 때만 해지 통고로서 연락을 안 해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즉시 해지 시도 통고를 안 하면, 통지를 안 하면 대항하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즉시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따라서 중요한 건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조문에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즉시 해지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갑이 해지 통고 아니고 즉시 해지를 해버리면은 통지 안 해도 대항해서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지 통고할 때만 뭐를 해주라? 통지를 해주라. 통지를 해줘야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고, 해지 통고 아니고 즉시 해지로서 끝내버리면은 이 통지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638조 1항의 해지 통고 밑에다가 즉시 해지에는 적용 안 됨 판례 이래서 넣으면 되겠죠. 즉시 해지에는 적용이 안 됨 판례. 자, 뒤로 넘겨보시고 639조 묵시경신, 법정경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은 때 말하는 침묵한 때, 임대인이 침묵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하여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해지입니까? 해지 통고입니까? 해지 통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묵시경신입니다. 자, 그래서 묵시경신은 이 두 가지 논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묵시경신.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임대차의 종료시입니다. 종료시. 종료 후, 종료 전이 아닙니다. 건물 전세권은 종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침묵 이거였습니다. 근데 임대차는 종료 전입니까? 종료 후입니까? 종료 후. 종료 후. 이게 상당 기간이단 말이에요. 종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침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 누가 그렇습니까? 임대인이, 주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간만큼은 뭐로 돼 있다?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서로 간에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지 통고. 자, 그냥 임대차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그냥 임대차하고 주택 임대차는 전혀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 노란 분필은 주택 임대차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는 기간 만료 전 얼마부터? 6월부터 1월 사이에 침묵 누가 임대인이 침묵하거나 또는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누가 임차인이 침묵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래 안 돼 있고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본다. 상가 임대차 같은 몇 년? 1년으로 본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지 통고. 노란 글자는 무슨? 주택 임대차입니다. 하얀 글자는 민법상 임대차, 노란 글자는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는 해지 통고 이래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임대인.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다 그랬습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고 금지. 임대인은 안 됩니다. 임대인은 2년에 구속돼 버립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럼 해지 통고하면은 몇 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임대차는 종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얀 거는 민법상의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 노란 거는 주택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 그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 2항을 보세요. 자,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래 됐습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담보 소멸 그걸 잠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가 종전의 임대차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갑이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을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집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집이요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혹시? 10억짜리입니다. 집이 10억짜리야. 그럼 보증금 3천만 원 갑이 받아갖고 안전하다 불안하다? 불안하지. 10억짜리 집을 빌려주는데 보증금 3천 원이야.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잘 보세요. 다음에 을리가 만약에 집을 훼손했다. 훼손하면은 갑이 뭐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 자, 그 설정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못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그럼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훼손을 해가지고 1억 원치 손해를 입혔단 말이야. 그럼 보증금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 갑이 을 보고 야 을아 10억짜리를 네가 빌려서 살고 있는데 네가 1억 원치만 훼손시켜도 3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다. 그래서 너의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 담보를 좀 제공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의 토지에 저당권을 딱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을은 왜요? 을이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은 갑 앞으로 뭐를 제공했다? 저당권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당권.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을의 또 다른 토지에 뭐를 잡았다? 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당권. 그러면 을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을다시도 할 수 있습니까? 을다시도 할 수 있죠. 을다시도. 그죠? 을다시도 얼마든지 저당권을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저당권이 아니고 보증금을 제공했다 이래 볼 수도 있잖아요. 맞죠? 보증금은 을이 제공할 수도 있고 을의 친구가 보증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그래서 갑은 저당권으로 담보를 잡을 수도 있고 뭐로?
보증금으로 담보를 잡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딱 여기서 법정갱신이 돼 버렸다만 법정갱신. 법정갱신이 됐을 때 지금 을이나 을다씨가 제공한 담보 이게 소멸되겠냐 따라오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눠야 됩니다. 자, 첫째,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뭐? 존속.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존속. 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요? 소멸. 이래 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이다, 존속이다. 존속이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딱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 제공했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공했냐? 일반 담보냐, 보증금이냐 이걸 잘 봐란 말이야. 자, 일반 담보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제공한 일반 담보는 존속,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소멸.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제공했던 제3자가 제공했던 보증금은 존속 이래 됩니다. 이해됩니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제3자가 제공한 요거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를 합니다. 이걸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 요거는 소멸한다 존속한다 소멸한다. 이 조문에 약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법정갱신일 때 소멸한다. 이 조문은 약정갱신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약정갱신이 있을 때는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이래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임차인이 제공한 일반 담보 존속,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 소멸. 임차인이 제공했든지 제3자가 제공했든지 보증금은 존속 됐습니다. 그 다음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 즉 저당권은 소멸. 이 규정은 약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정갱신이 있을 때는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도 존속한다. 아시겠죠? 그걸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항을 봅시다.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 과란의 보증금이 아닌 일반 담보 저당권을 이야기합니다. 보증금이 아닌 일반 담보는 소멸. 그러나 이 조문은 약정갱신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약정갱신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자, 640조 차임의 연체와 해지. 자, 건물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641조 괄호안에 토지 임대차 써넣으시고 토지의 동그라미. 자, 640조는 건물 공작물 임대차고 641조는 토지 임대차입니다. 둘 다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면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640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이기의 차임액. 641조 괄호 안에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즉 이기의 차임액에 따른 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이든 공작물이든 토지 임대차든 해지 사유는 뭐다? 이기의 차임액 연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청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643조부터 647조까지. 643조부터 647조까지. 자, 매수청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합시다. 정리. 워낙에 중요하다. 매수청구권.
내일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밤샘 하세요. 밤샘. 밤샘 해가지고 시험 치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주무시는 분. 예. 그 밤샘은 필요 없고 정리를 한번 쫙 한번 해보시고 그 시험에 항상 임할 때는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그 최선을 다해야 실수가 자꾸 줄어집니다. 실수. 그 실제 10월 29일 날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한 과목에 남들보다 실수 2문제를 덜 한다. 고득점으로 합격합니다. 고득점으로. 평균 2개 같으면 평균 몇 점입니까? 5점 아닙니까? 평균 5점 같으면 그 사이에 줄 세우면 줄도 안 보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전부 다 한두 개 차이로 이렇게 되고 말고 이래 된단 말이야. 그 실수를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 실수를 계속 줄이는 방법은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그 모의고사를 계속 치면서 진지하게 쳐가지고 나의 단점을 발견하라. 그러면 실수가 굉장히 줄어질 것이다. 이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중요하다. 매수 청구권. 우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그죠? 하나는 뭐 있습니까? 부속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고, 하나는요, 지상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래 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세법은 목표가 몇 개입니까? 16개 중에서. 16개 중에서 목표가 7개란 말이야? 12개. 16개 중에 12개. 그럼 12개 같으면 몇 %입니까? 됐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16분의 12가 그 계산하기 쉽습니까? 그거 굉장히 어렵고. 8분의 6, 3분의 2 이리 되잖아요. 약분하면 그죠? 맞습니까? 4분의 3입니까? 몇 %입니까? 70%. 60% 해야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목표는 그래도 조금 높게 잡아야지. 그럼 1차를 합격하겠다 하면서 나는 딱 60점 받아야지. 그러면은 40점 나옵니다. 적어도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60점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왜? 시험장에 가면은 그 시험이 모의고사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시험이 어렵지는 않는데 상황이 어려워. 모의고사도 상황이. 왜? 쪼립니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때하고는 달라. 왜? 이거 하나 잘못 찍었다가는 1년 농사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쪼려요. 쪼려. 안 쪼린다 그러면 그거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쪼려야 됩니다. 쪼려야 됩니다. 쪼리는 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훈련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내 사전에 실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제발하고 질문 좀 하고 지금 좀 되면 질문할 때도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만 딱 정해져 있어. 굉장히 그런 거 보면은 천재야 천재. 이해도 잘 되고 기출문제를 봐도 잘 풀리고 판례집을 봐도 이해가 잘 되고 좀 특강을 들어도 잘 되고 뭐 남한테 물을 게 없어. 물을 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지금은 그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하는 방식인데 오답 노트라고 있거든요. 오답 노트. 한 100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오답 노트. 노트 두꺼운 거를 한 권 딱 옆에 놔놓고 내가 공부할 때 옆에 딱 놔놓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암기가 안 되거나 메모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문제집을 보는데 볼 때마다 틀려. 그런 거를 메모하거나 나름대로. 아시겠죠? 그 암기 노트를 만들어가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하루 이틀 전에 암기 노트 그거면 오답 노트면 한번 쭉 읽고 가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채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과목별로 한 권씩이 필요 없고 전체 한 권을 딱 가지고 내가 오늘 뭐를 공부하든지 간에 옆에 딱 놔놔라 말이에요. 노트를. 노트를. 그 시험 직전에 내가 이거 한번 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민법을 본단 말이야. 보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해가 안 돼. 또 굉장히 중요한데 암기가 안 돼. 그런 것들을 메모를 간단하게 해놔라면 메모. 자기가 메모한 거는 굉장히 기억이 잘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자기가 직접 써놓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항문으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항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오답 노트밖에 없어. 여러분이 뭘로 가지고 할 겁니까 지금? 응? 판례지 보다가 던지고 기출문제 보다가 잡아넣고 그냥 막 요약서 보다가 글자 작다 눈 아프다 던지고 그냥 예? 기본서 보니까 100개나 하자 자꾸 그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단권화 시킬 수 있는 게 나름대로 오답 노트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 작성하는 시기가 지금 100일 전이단 말이야. 100일 전에. 100일 전부터 무슨 책을 보든지 간에 그 오답 노트를 놔놓고 내 나름대로 딱 시험 이틀 전에 오답 노트를 한번 쫙 넘겨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메모를 해놔라 말이야. 지금부터. 아시겠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자, 민법이 있어요. 가벌병이 나온다. 기출문제를 딱 봤는데 가벌병이 나와. 그럼 그거는 오답 노트 필요 없어. 그거는 그 당시 이해를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 중 통정 허위표에서 제3자가 아닌 것, 인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참 나는 안 해줘. 안 해준다. 그런 거, 그 10개 중에서도 지독하게 외워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몇 개 적어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넘어가고. 그리고 제3자, 계약 해제에서 제3자도 있잖아요. 10명이죠, 10명. 우리 민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외우는 게 그 10명입니다. 그 10명 중에서도 지독하게 안 외워진다. 그러면은 오답 노트에 적어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에 책을 넘기고 노트를 넘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답 노트 탁 넘겨보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 활용도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참고로 사법시험 공부한 애들은 100% 다 만듭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우선 첫째, 요거는 건물, 공작물 임차인이 가집니다. 건물, 공작물 임차인. 여기는 토지 임차인이 가집니다. 토지 임차인. 주체죠. 주체. 그 다음 두 번째. 대상. 자,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은 아무 부속물이 아니죠. 임대인의 뭐를 얻었거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뭐 했거나 매수했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지상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지상물은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땡. 허가받아야 된다. 땡.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땡. 소용이 있어야 된다. 땡. 기존의 건물 이어야 한다. 땡. 아무거나 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제한되는 거. 그죠? 비싼 거. 뭐 고가의 지상물 하고 임대차 목적에 위반해서 축조된 지상물.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임대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지상물, 임대차 목적에 위반해서 축조된 지상물 두 가지는 안 된다. 두 가지는. 그다음 세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갱신 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근데 반드시 여기는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임대인이 거절을 했을 때 그때 매수 청구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매수 청구. 이렇게. 자, 그런데 유일하게 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있죠. 기억나죠? 안 나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단 말이에요. 해지 통고.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가지고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해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말이야. 어차피 해지 통고할 것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를 해봤자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때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 관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임차인 되는데 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차인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병이 전차인입니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전차인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람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 건물인 경우도 있고 토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건물인 경우에는 무슨 청구? 부속물. 부속물 매수 청구 이리 되고, 토지인 경우에는 뭐요? 지상물.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게 매수 청구합니까? 병이란 사람은 갑에게죠. 주인에게 매수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는 아무 부속물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됩니까? 갑에 뭐를 얻었다? 동의를 얻어서 했다. 또 갑으로부터 뭐 했다? 매수했다. 여기는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갑에 동의를 받고 뭐부터? 을로부터 뭐 했다? 매수했다. 요 세 가지. 자,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부속물은 세 종류다. 뭐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샀거나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이 전차인이 토지 전차인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그죠? 전차인이 첫째는 무슨 청구부터 해야 됩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는 바로 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 해라? 갱신 청구해라 그랬잖아. 갱신 청구. 그런데 여기는 갑하고 병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을하고 갑 사이에는 임대차가 있죠.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는 임대차가 있기 때문에 갱신 청구란 말이 됩니다. 임대차를 갱신해 주세요. 근데 갑하고 병 사이에는 임대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갱신 청구란 말을 못 해요. 계약이 있어야 뭐 갱신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갑한테 갱신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주라 이리 청구합니다. 이게 갱신 청구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임대 청구랍니다. 임차인이 할 때는 뭐라고? 갱신 청구. 전차인이 할 때는 임대 청구 이렇게 합니다.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시오. 이 임대 청구를 경유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갱신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전차인은 뭐요? 임대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용어상 차이점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643조. 자,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거는 임차인입니다. 전차인이 아니고. 자, 둘째 줄에 토지 임대차의 기간 만료의 동그라미 기간 만료.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283조 규정을 준용한다. 283조가 뭐냐?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준용한다. 즉 준용해서 토지 임차인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겠다. 사유는 뭡니까? 기간 만료. 기간 만료. 그냥 임대차 소멸 그럼 틀렸습니다. 임대차 소멸 중에서도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만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으로 즉시 해지당해서 만료했을 때는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기간이 만료해서 종료됐을 때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44조. 자, 전차인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되어 있습니까? 임대 청구되어 있습니까? 임대 청구. 자, 이것도 1항의 제일 중요한 말이 적법 전대 그겁니다. 적법 전대를 전제로 한다. 자, 적법하게 토지를 전대하는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그리고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랍니까? 임대 청구. 갱신 청구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는 임대차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갱신 청구란 말 대신에 뭐를 쓴다? 임대 청구란 말을 쓴다. 자, 이항의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한 때, 즉 임대인이 거절한 때는 283조 2항,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준용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1항. 자, 건물 기타 공작물, 토지는 매수 청구. 건물 기타 공작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 자, 1항 보겠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가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계시고. 근데 임대차의 종료 시에 이래 돼 있죠. 그 줄 긋고. 자, 우리가 643조 644조 지상물 매수 청구는 기간 만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기간 만료되어 있는데 646조 부속물 매수 청구는 기간 만료되어 있다. 임대차 종료되어 있다. 임대차 종료. 그래서 임대차 종료 줄 것이고 임대차 종료 중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만 의미.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같이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기간 만료 조문에 되어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종료 여기 추상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 이래 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석상 의미는 뭐다?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 종료 이런 뜻입니다. 그때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편익 옆에 제가 뭐라 써냅니까? 객관적인 편익 이래 써놨습니다. 객관적인 편익. 자, 그럼 밑에 백지 한번 써보세요. 자, 지금부터 임차인이 한 짓을 쓰세요. 1번 벽지 붙였다 이 말을 쓰지 마시고 벽지 1번 2번 조명시설 3번 샤시 4번 삼계탕 보신탕 시설 5번 사진관 시설 썼습니까? 자, 1번 뭐라고요? 벽지. 2번은 조명시설. 3번 샷이 다음에 하나 더 넣으세요.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그거 빠졌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그 다음에 뭐 썼습니까? 삼계탕, 보신탕 시설, 사진관 시설. 자, 그 중에서 벽지는 부합물. 조명시설, 샤시, 벽걸이 에어컨은 부속물. 나머지 삼계탕, 보신탕 시설, 사진관 시설은 부속물도 아니고 부합물도 아니고 그 비용 유익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철거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삼계탕 시설, 보신탕 시설, 사진관 시설 공통점이 뭐예요? 그 영업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걸 주관적 편익이라 합니다. 그 영업을 위한 시설, 주관적 편익. 주관적 편익을 위한 시설은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좀 전에 샤시, 조명시설, 벽걸이 에어컨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편익을 주는 시설이죠. 객관적 편익. 그걸 뭐란다? 부속물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47조. 자, 오른쪽으로.
651조는 X 하면 됩니다. 651조는 임대차의 최장 기간이거든. 20년 이하. 이거는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문 자체를 삭제하십시오. 필요 없다. 651조. 자, 647조 보겠습니다.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역시 적법 전대. 이게 중요합니다. 적법 전대가 돼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 마찬가지로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건물이 있는 때는 자, 전대차 종료 시에. 자, 전대차 종료도 그냥 종료입니까? 기간 만료로 종료입니까? 기간 만료로 종료입니다. 전대차 종료, 기간 만료로 인한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양,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 그 세 가지입니다. 전차인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은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임대인 동의를 얻었다.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샀다. 세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샀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어정쩡한 때 잠시만 쉬었다가 요거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잠시만 쉬었다가 오늘 그렇게 늦게는 안 끝날 겁니다. 잠시